네, 어서 오세요. 그 해겔이 했던 말처럼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는 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네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문명사가 바뀌고 있는데도 이전에 어떻게 문명이 바뀌었는지를 다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정말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을 초대했다는데 왜 죽어가는 놈 붙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프랑스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할 일이 있나? 협력할 사항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쓰레기랑 같이 웃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나라 외교 잘해서 뭐해요? (1830년에) 집권한 루이 필립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 프리메이슨 총재였죠. 필립 오를레앙. 혁명이 벌어지니까 자기 이름을 평등 필립이라고 고쳐놓고 공화주의자가 되겠다고 기회주의를 부렸죠.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루이 16세 죽이라고 찬성표를 던졌다가 자기도 단도대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자가 없었죠. 자기 아버지 죽으니까요, 해외로 도망쳤다가 21년간 바깥을 떠돌다가 들어온 사람이 자기 아들 루이 필립이에요. 이 사람이 또 철두철미한 기회주의자죠. 그 손자는 또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예요. 콩고 원주민들의 팔다리 잘랐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죠. 참 가공할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바꾼 것처럼 루이 하이픈 필립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밑에 은행가들이 만들어준 게 헌정왕정이라고, 다시 말하면 민주왕정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민주왕정제? 민주공화제는 들어봐서도 민주왕정제. 민주도 안 하고 왕정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거꾸로 왕정인 척도 해보고 공화적인 척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속임수죠. 이렇게 기회주의 정부였습니다. 1830년부터 1848년까지 루이 필립의 제2왕정이었다고 말해요. 2017년에 말해요. 피가로가 마크롱을 갖다가 루이 필립의 복사본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놈, 둘 다 똑같은 놈이라 그랬습니다. 기회주의자로서 철두철미했죠. 근데 기회주의를 왜 할까? 기회주의를 기존에 있는 질서를 모두 바꾸어서 특정 사람한테 갖다 주려다 보니까 기존의 좌파 우파를 모두 버무려야 하는 그런 정책적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 스타징거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였다고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중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 사람은 행정학과 교수거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무능력하고 이기적이며 의도가 뻔한 기득권의 그 창피스러운 자유론으로서 처음부터 속임수다 그랬습니다. 믿을만하죠. 이분은 행정학과 교수에다가 하버드 수석 졸업생에다가 또 헨리 키신저하고도 되게 친했었고, 또 산악등반가야. 이 사람은 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 이 사람은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그 주변을 200번이나 올라갔다는 사람인데 지구 꼭대기에 가서 봤더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글도 아주 명료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것들은 창피스러울 만큼 속임수를 쓰는 인간 쓰레기들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마크롱 딱 맞는 거죠. 절대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특정인들을 위해서
좌파 우파의 모든 법률들을 다 뜯어 고치려고 일부러 중도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 말이에요. 루이 필립이 그랬습니다. 새로이 거대하게 자라나는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위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귀족 정치, 가톨릭 정치, 이런 거 노동자 정치 이런 걸 모두 다 파괴시켜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귀족의회도 제거했고요. 교육계의 가톨릭 잔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인 토대를 장악한 이 자본가들을 위해서 정치, 문화, 사회, 문화적인 상부 구조를 모두 바꾸는데 중도 정치가 꼭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은행가들을 위해서. 루이 필립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루이 필립의 재종 고문은 제임스 로스차일드였고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의 마커롱과 똑같아요. 마커롱은 에릭 로스차일드의 부하였잖아요. 자기 직원이었잖아요. 직원. 지금까지도 직원이에요. 루이 필립은 말이에요. 중도 정책을 피우겠다면서 귀족도 싫고 민중도 싫고 오로지 부르주아한테만 갖다 붙겠다. 금융자본가한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게 중도라는 거였어요. 대관식을 없애버리고요. 의회 앞에서 선서로 대관식을 대체했어요. 귀족 출신들이 그나마 많이 포진했던 도지사 86명 중에 4명만 남기고 모두 해임시켰습니다. 82명을. 277명의 부지사 중에 244명 해임시키고요. 시장을 3,600명을 잘라버리고요. 부시장 2,000명 잘라버리고 검사 74명 자르고 대령 군대에서 대령급 이상 65명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모두 귀족적 개념을 갖고 있거나 공화주의자적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자본가 부르주아들 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의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절대 일반 노동자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세금 200프랑 낸 사람한테만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인구 3천만 명 중에 24만 명만 투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공화주의자들이 왜 투표권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프랑스와 기조가 투표권 얻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 되세요.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이 중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노동자는 일단 극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귀족도 극단이고 가톨릭도 극단이야. 세속적인 것만 중도적인 건데 그 중에 대표가 부르주아야. 그래서 부르주아는 절대 편협하지 않아. 노동자가 편협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서구 세계 전체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 중심으로 얘기하면 편협하다 그래요. 종교 중심으로 얘기하면 편협하다 그래요. 하지만 부르주아 자본주의 중심으로 얘기하면 절대 편협한 게 아니야. 가장 중도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세뇌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롤랑 바르트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왜 부르주아 얘기하면 편협하다 그러지 않고 노동자 얘기하면 편협하다 그러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루이 필립이 거의 처음으로 실시했던, 루이 필립은 아니 휘그당이 그랬죠. 영국의 휘그당하고 루이 필립이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행했던 그런 부르주아 중심 세뇌 작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규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민병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은행하고 산업체를 보호를 해줬어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다 때려잡았다고요. 이 군대 이름은 국민방위대야. 근데 오로지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국민을 때려잡았습니다. 국민방위대가. 그게 루이 필립이 했던 중도의 이름으로 했던 일이란 말이죠. 단 3번 경고했어. 근데
해산 안 하잖아요. 파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총을 쏠 수 있게 법을 바꿔버렸다고. 파업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말해요. 은행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대부르주아한테 항의하거나 그럼 무조건 체포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였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중도야.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1831년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돼갖고 리용의 비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2,000명을 체포했습니다. 집권 5년 만에 89건의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89번의 봉기를 모두 진압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여기저기. 그게 중도 우파라고 했던 정권이 했던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1834년에는 말이에요. 인권협회하고 노동자협회가 협회를 공격했습니다. 12명을 죽였는데요. 그 직장 이름을 보면 벽지공, 페인트공, 종이공, 가구공, 모자 만드는 사람 다 이런 자영업자라든가 그 자영업자 밑에서 소규모로 일하고 있었던 그 소부르주아 출신들이 모두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5년 동안 파리에서만 520건의 정치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200건 넘는 게 언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다고. 그러니까 언론 탄압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결사 금지야. 이게 무슨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파시즘이었죠. 중도 정책은 말입니다. 세속 정책이 무조건 중간자라 그래가지고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톨릭 문화를 완전히 뽀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직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왔거든요. 왜냐하면요,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어느 정도의 정치에 관여는 했다고. 근데 주로 행정에 관여했죠. 종교 자유의 이름으로 성직자를 모두 내쫓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가톨릭 결혼, 성당에서 하는 결혼 인정 안 해주고 시민 결혼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가 아니라 시청에 와서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모두 의무교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킬 선생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성직자였는데 다 없애버리고 초등교사 양성대학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게 중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당이었던 센트 존 비에브 성당도 빵대용으로 바꿔버렸어. 국립묘지를 바꿔버렸다고요. 루이 16세 광장은 콩코드 광장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그 콩코드 광장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처음에 루이 15세 광장이었다가 16세 광장으로 바뀌었다가 혁명 광장으로 바뀌었다가 화해 광장, 콩코드 광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5세 광장으로 됐다가 다시 16세 광장으로 다시 또 콩코드로 바뀌었어. 엉망진창. 그 중도 정치에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광장 이름이었다 이거예요. 또 광장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는 또 무슨 상관이야 저게. 저 콩코드 광장의 역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갖다가 올려놓은 것도 루이 필립이 한 짓이다. 중도 정치는 정말 노동 착취하는데 가열차게 일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8살 아이가 말입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했어요. 새벽 4시에 탄광에 들어가서 오후 5시 반에 나왔어요. 그 8살 어린아이가 12살 어린아이가 50kg 석탄을 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지식인들이 얼마나 비판했나 몰라요. 그러나 루이 필립 정부의 프랑스와 기조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8세 이하 아동 15시간 노동을 금지하라고? 우리 젊은 세대를 게으름뱅이로 만들 생각인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상공회의소 앞에서 얘기했다 그래갖고 150년 전에 그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자료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저기 신문지상에 프랑스 기조가 얘기했다고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 자료 없는 거는 얘기가 좀 힘든데 왜 원자료를 없앴을까? 제가 원자료 찾는데 좀 그 정도 능력은 있는 사람인데 못 찾겠더라. 아무튼 간에 아동 노동법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안 지켰습니다. 여전히 20세기 초까지 12살 아이가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중도 우파가 했던 짓이에요. 루이 필립하고 프랑스와 귀조 정부는 말이에요. 중도 정치라고 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민영화예요. 민영화. 어떻게 민영화하냐는 말이에요. 정부가요. 1600km의 운하를 파요. 그럼 그 자재를 기업이 대줍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재 대금을 운영비로 대신해. 그래서 보통 40년 운영했거든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를 놓고 토지를 사고 다리를 놓고 터널 파고 역을 만들고 이건 모두 국가가 합니다. 그 자재는 기업이 갖다 줘요. 아주 싼 값으로. 그러면 건설 후에 철도 운영은 납품한 기업이 40년 동안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기획했던 거예요. 40년, 갱신 40년, 80년, 다시 재갱신 120년 이렇게 해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로스차일드는 저 당시에 은행업보다는 철도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북부 지역은 모두 로스차일드가 독차지했었죠. 이게 80년이 지나서야 1930년에 와서야 프랑스가 국유화한다고요. 그 이전에는 모두 로스차일드 거였어요. 이렇게 루이 필립 정부가 은행가들을 위해서 체제 전체를 다 헌사해버린 거죠. 프랑스 마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전쟁을 통해서나 특정 그 자본 개편할 때 보면 꼭 중도파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공화당에 있던 놈이 민주당으로 오든가 민주당에 있던 놈이 공화당으로 가든가 그래갖고 꼭 자본 개편할 때 꼭 그런 놈이 나타나. EU 만들 때요. 유럽 신자유주의 할 때 모든 사회민주당 이 좌파라고 하는 놈들이 모두 중도가 돼가지고 중도 우파랑 같이 합쳐가지고 나라를 모두 다 금융자본한테 갖다 헌사했죠. 다 갖다 바쳤죠. 그랬잖아요. 좌파 우파가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중도라는 이름으로. 이게 중도파라고 하는 인간들의 목표였어요. 응? 좌파 우파 정치를 버무려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법규를 모두 바꾸어서 금융자본가한테 다 갖다 바치자. 이게 루이 필립이 했던 짓이고 마크롱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보통 대통령들이에요. 처음에는 기존의 분위기에 휩쓸리다가 2, 3년 지나면 생각을 좀 바꾸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은 뭐 보기에는 좋은데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강한 대통령이 필요해요, 지금. 하지만 좋은 쪽으로 강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강할까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중도에 어물거리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마크롱과 루이 필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과연 누구한테 이익을 갖다 주었는가, 그 말씀을 역사적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